우리 몸은 마치 전쟁이나 뭔가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쓰는 에너지를 확 줄여버리게 돼요.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일하게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기능성을. 우리 몸의 병의 시작은 결국 흡수 과정에서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내 나쁜 미생물들은 희한하게도 흡수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흡수를 시켜버려요. 담배 60개비 피운 정도에 가까운 유해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젊은 당뇨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노인성 당뇨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행 속도도 일단 빠르고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하나는 본인이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해요. 일단 젊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잡곡밥 싫어 하시는 분은 당뇨 못 고치실 분이에요. 건강수명을 짧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하면 스트레스일 것 같고, 또는 술 또는 담배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술이나 담배나 스트레스보다 더 나쁜 1등이 바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맞춤 식이요법 상담을 27년째 하고 있고요. 영양학 박사인 심선아입니다. 자, 워낙 식품에 있어서는 박사시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무작정 굶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정말 저세상 절제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굶으셔도 괜찮습니다. 굶거나 소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 굶는 기간이나 소식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후폭풍들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소식이라던가 굶는 식의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식이나 약간 굶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내가 들어오는 칼로리가 서서히 줄어들면 우리 몸도 뭔가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전쟁이나 뭔가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쓰는 에너지를 확 줄여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초대사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만 더 많이 먹어도 그것들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또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무작정 굶게 되면 또 큰 문제가 근육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원래 적정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포도당이나 지방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많이 절제된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근육 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 근데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근육 손실의 문제도 있지만 혈당 관리 문제라든가 노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요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고 근육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식사량이 조금만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체중이 원래 체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요요가 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요요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체중이 그냥 증가한다는 거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요요가 한 번 올 때마다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요를 한 3번이나 4번 정도 겪었다면 평균 수명이 한 5년 이상 짧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체중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다이어트 식습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3끼 중에 한 끼를 굶겠다라고 하면 저녁을 굶어야지 아침을 굶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침 시간에는 긴 공복 상태로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먹는 것들은 굉장히 에너지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침 식사는 넉넉히 해도 사실은 혈당이라든지 또는 체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근데 아침을 내가 굶고 나면 굉장히 이제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몸에서 약간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에 훨씬 더 과식하기가 쉽고 또 전체 칼로리가 높아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과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의 하루 섭취 칼로리를 비교를 해보면 2끼를 먹는 사람의 칼로리가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하실 때 일단 거의 대부분이 칼로리를 확인을 하시잖아요. 이게 또 함정일 수 있어요. 칼로리가 너무 낮아버리면 하루에 지금 김현욱 아나운서 같으면 하루에 지금 필요한 칼로리가 예를 들면 한 2200kcal 정도가 돼요. 지금 성인 남성이면서 이제 50대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2200kcal 정도면 그 중에 적어도 한 70% 정도는 기초 대사에 써야 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1600, 1700kcal 정도가 내가 활동으로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 몸을 운영하는데 혈액순환을 하고 장기들을 움직이고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 미치는 칼로리를 먹게 되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에너지 축적도 많아지게 되고 요요가 올 확률들이 아주 높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지방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가 우유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저지방 그런 식품들이 많은데 저지방은 지방을 줄였다는 뜻이지 칼로리가 낮다와 이퀄은 아니에요. 특히나 저지방 음식들은 지방을 빼면 사실 고소한 맛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지방 식품은 탄수화물 양이 좀 더 많거나 또는 약간 합성 감미료 같은 것들이나 뭔가 첨가물들이 들어갈 확률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지방 음식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습관 중에 하나가 과일을 식사 대신 하시는 거죠. 밥을 먹으면 어쩐지 탄수화물이고 살찔 것 같으니까 밥 대신에 자꾸 이제 과일을 드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과일은 물론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과일 자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도 종류가 사실은 많아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하나냐, 2개냐, 여러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 살을 찌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아주 단순한 당들, 그냥 딱 하나짜리이거나 2개짜리이거나 이런 당들이기 때문에 밥보다, 사실 밥으로 먹었을 때는 이 포도당이 수천 개 붙어 있어요. 밥으로 먹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자르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이거나 2개니까 아주 쉽게 잘라지게 되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빨리 되니까 그만큼 혈당도 많이 오르고 의외로 칼로리도 높고 이렇게 돼서 과일 때문에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일을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되냐면 과일은 100g 기준이거든요. 한 번에 먹는 양이 100g. 그러니까 작은 사과 반개, 큰 사과라면 3분의 1개. 샤인머스켓이라고 한다면 샤인머스켓은 한 번 먹는 양이 한 5알에서 6알 알맹이로 그 정도가 1회 먹는 적정량이에요. 근데 보통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1회 먹는 양이 그거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찌는 것 같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단백질을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적절한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또 근육을 좀 유지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포만감도 주고. 칼슘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슘을 내가 그렇게 먹을 수도 없지만 1kg을 먹는다 하더라도 단 1칼로리도 안 나와요. 칼슘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딱 3개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우리가 칼로리 하면 거의 다 탄수화물하고 지방만 생각하는데 단백질도 탄수화물과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과하게 먹었다.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로 썼다. 남을 거 아니에요. 남는 단백질은 이것도 다 역시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결국 단백질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는 거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영양소하고 균형이 깨지면서까지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영양소마다 효율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를 낼 때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만들 때 효율, 단백질이 에너지를 만들 때 효율이 다른데 단백질은 효율이 제일 떨어져요. 에너지를 만들 때는. 그래서 단백질로 만약에 에너지를 만들면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노폐물들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도 못하고 배출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거를 간하고 신장에서 무독성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양이 너무 많거나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이 질소 노폐물들이 많아지니까 간과 신장에, 콩팥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적정량의 단백질, 사실 이 적정량의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 체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끼에 20g 정도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끼에 20g이라면 고기, 살코기로 치자면 100g이에요. 닭고기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비계가 없는 살코기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은 100g을 먹으면 20g 정도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끼니에 그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아주 극혐하는 식단. 이것도 다이어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양소마다 에너지 효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치자면 가장 효율이 좋은 에너지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만들 때 가장 에너지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노폐물도 적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몸에서 무리가 좀 적게 갈 수 있죠.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서 문제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최소 수준을 그럼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 건가? 탄수화물을 우리 몸의 최소 수준으로 먹는다면 탄수화물 기준으로 하루에 100에서 130g 정도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반드시 탄수화물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는 밥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햇반 같은 작은 거 한 공기 있죠. 하루에 꼭 아주 최소량으로 필요한 탄수화물 양은 밥 그런 작은 공기 한 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해요. 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변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다이어트 하면 왜 변비가 생길까요? 다이어트 하면 일단 식사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이 있어야 결국 아웃풋도 있는 건데 인풋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웃풋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일단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줄이는 게 바로 탄수화물 식품이잖아요. 근데 이 탄수화물 식품들은 다 뭐냐면 식물성 식품들이에요. 곡류이던가 아니면 뭐 채소이든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탄수화물 식품들은 식물성 식품이고 이 식물성 식품들은 결국 뭘 가지고 있냐면 식이섬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결국은 식이섬유까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장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서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죠. 반면에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또 뭐는 늘리냐면 단백질을 늘리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은 육류이든가 또는 생선류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품들은 거의 대부분은 식이섬유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안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변비에 걸릴 확률들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거나 별도로 채소 섭취를 넉넉하게 하거나 요즘은 수용성 식이섬유소 그런 제품들도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라도 일단 변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비를 반드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잘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잘 먹으면서 내장 지방을 녹인다면 다이어트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지방은 녹이는 거는 아니고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식품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 분해되게 나오게 하는 그 기전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몸에서 분해해서 쓰도록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섭취 칼로리를 좀 줄이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래도 내장 지방을 쌓이는 걸 원천적으로 막거나 또는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게 해서 에너지로 잘 쓰게 하거나 이러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추천을 한번 드려본다면 첫 번째는 녹차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녹차는 마셔보면 좀 쌉쌀한 맛이 있잖아요. 좀 떫은 맛이 있잖아요. 녹차에 들어있는 이 떫은 맛의 성분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다른 식품들에도 사실은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떫은 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카테킨을 가지고 있는데 녹차에 있는 카테킨만 유일하게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기능성을. 물론 이제 그러려면 추출물 형태로 먹으면 제일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커피나 이런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커피나 기타 과일이나 또는 탄산음료 대신에 뭔가 대체할 게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녹차 정도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조금 꾸준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꼭 차가 아니더라도 이 녹차 잎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밥을 할 때 좀 활용을 한다던가 녹차물 같은 거를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견과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견과류가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가지고 있지만 다이어트에 특히 좋은 견과류는 아몬드하고 피스타치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몬드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고 피스타치오는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피스타치오가 완전히 그 가격이 완전히 상승했대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피스타치오를 껍질째 있는 피스타치오를 드시면 굉장히 다이어트 효과가 좋아요. 이 피스타치오 별명이 뭐냐면 스키니넛이에요. 스키니넛. 칼로리는 높지만 껍질을 까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껍질을 까고 또 까면서의 느낌, 그리고 또 먹을 때도 이 껍질에게 막 수북하게 있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포만감을 굉장히 쉽게 느끼고 이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피스타치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스타치오도 다이어트에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견과류들은 불포화 지방이지만 불포화 지방도 똑같이 지방과 같은 에너지를 내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 조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견과류는 항상 먹을 때 내 손으로 쥐었을 때 빠져나오지 않게 딱 쥐어질 정도, 그램수로 하자면 한 25g에서 28g 정도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다 라고 양 조절만 잘 하시면 다이어트는 아주 좋은 식품이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이니까 단백질 많은 식품 하면은 우리가 고기만 생각을 하고 또 닭가슴살 생각을 하지만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크게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이 네 가지 식품군이 다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은 먹으면 이게 다 쪼개져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흡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 풀이라고요. 풀장처럼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풀장에 아미노산 풀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뭔가가 필요해. 단백질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해. 또는 어떤 효소가 필요해. 이게 다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필요할 때 인슐린을 만드는 아미노산들이 빨리 이렇게 사슬처럼 딱 모여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돼요. 또 어떤 효소가 필요하면 그 효소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쭉 모여서 이 효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무슨 면역 항체가 필요해. 그럼 또 얘네들이 모여서 항체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흡수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 얘네들이 잘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먹어야만 합성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고기도 여러 가지, 또는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 해산물 또는 달걀 또는 우유에 들어있는 거, 식물성으로 들어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좀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식초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식초요? 네, 이 식초가 의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신진대사에 중요한 영양소들,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요즘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은 탄수화물이 과해서 지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비만으로 가는 거니까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태우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들어가면 이것들을 잘 태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인데, 이 식초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흡수를 아주 도와줘요. 특히 미네랄의 흡수를. 그래서 반찬을 하실 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초무침 형태나 식초를 반찬에 자주 활용하시는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아주 많이 방해를 해줘요. 내가 양을 줄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밥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 반 공기만 먹으려면 절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공기를 먹으면서도 반 공기 먹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초가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뭐 김밥이 혈당 지수가 아주 높거든요. 칼로리도 높지만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김밥을 쌀 때도 보통은 우리가 그냥 소금하고 참기름 이런 거 해서 하지만, 그런 데다가 식초를 좀 같이 해서 초밥 형태로 싼다면 이 식초 자체가 인슐린이 잘 나오기도 하고 포도당이 분해되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식초를 좀 항상 식탁에 좀 가까이 곁들여서 드시는 방법이
방법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식초에 뭐가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항상 원재료명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당이나 과일이 많이 들어간 것도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식초 중에 하나가 다시마 식초가 있어요. 다시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가지고 있고 미네랄도 많은 데다가 이걸 식초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나오게 되면 다이어트는 굉장히 좋으니까 음용하거나 또는 음식에 활용하거나 둘 다 활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원료예요. 그러면 식초는 하루에 먹는 양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식초를 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해서 드신다거나 공복에 드신다거나 요거만 좀 피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도 뭐 양을 정해달라 하면 식초는 우리 소주잔으로 하루에 먹는 게 한 3분의 2잔 정도,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먹는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물에다 희석을 해서 마셔도 좋고 음식에다 섞어서 그냥 반찬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사실은 좋은 음식들 우리가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만약에 내가 소화하지 못한다면 또 효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음식의 소화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좀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서 제가 좀 길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만도 그렇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뭐든 어떤 병이든 음식으로 생기는 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병들도 많아요. 결국 음식이 병을 생기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내가 음식을 꿀꺽하고 삼켰어요. 그러면 목구멍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 의지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삼킬지 말지. 하지만 목구멍을 딱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면 식도를 넘어가서 일단 위에 한 2-3시간 동안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냥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동안에 위산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산도 나와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이기도 하고 살균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는 굉장히 탄력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쥐어 짜주는 운동을 해요. 이런 물리적인 운동을 통해서 위 안에 있는 동안 정말 부드러운 죽 상태가 되어서 이 음식물들이 천천히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소장을 통과하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먹은 음식이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에서는 흡수할 영양소는 흡수를 하고 흡수하지 않을 것들은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내보내고, 이 선별 작업을 이제 소장에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장에서 만약에 흡수가 됐다라고 하면 흡수가 된 영양 물질들은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필요한 조직에 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고, 흡수되지 않은 것들은 대변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 소장에서 이 선별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먼저 잘 섞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소장에서 그 선별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결국 병이라고 하는 건 꼭 흡수가 되어서 나에게 영양 물질로 쓰여야 되는 것들이 흡수되지 않고 자꾸 나가버려. 그러면 그것도 병이잖아요. 또는 흡수되지 않아야 될 것들까지 흡수가 되어서 노폐물들이거나 뭔가 독소가 될 만한 것들이 우리 몸을 자극해. 그럼 그것도 병이에요. 우리 몸의 병의 시작은 결국 흡수 과정에서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만약에 장내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자체 내에서 발효가 되거나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 내에서는 발효나 부패가 이제 많이 수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부패가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독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이것들은 결국 다시 또 흡수가 돼서 전신을 타고 다니면서 염증도 만들고 병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내 나쁜 미생물들은 희한하게도 흡수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흡수를 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빠져나가야 되는 지방도 흡수를 시켜서 에너지나 지방으로 쌓이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소화 과정들을 좀 돕는, 이 소화 과정들이 좀 수월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화 과정을 도우려면 물리적으로 이런 소화 운동들을 잘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약간은 양을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많이 소식은 사실 저도 쉽지 않으니까,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위가 먹고 나서 배 터지겠다라고 하면 위가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가 물리적인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위 안에서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만들어지는 작업 자체가 안 되는 상태로 장에 내려가기 때문에 장에서 그 다음 단계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소식이고요. 또 운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식이섬유 자체는 장의 운동을 자꾸 자극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용성이든 불용성이든 식이섬유들이 들어가야만 위에서 운동도 잘 시켜주고 장에서 운동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효소 분비를 좀 잘하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화효소들 분비를 잘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잘 씹는 거예요. 잘 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영양소에 치중하면 소화효소의 분배가 잘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 그러면 입과 췌장에서 탄수화물 효소가 한 번에 나오는 양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영양소만 막 치중해서 먹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인성 그런 소화효소들도 있을 수 있죠.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일이나 생채소들은 그 자체로 소화효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히게 되면 이것들이 소화효소가 불활성화되지만 생거 형태로 먹게 되면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소 들어가면서 효소까지 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을 좀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면, 이 발효식품들도 역시 발효되는 과정에서 효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치 또는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것들도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요즘은 효소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효소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언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50이 딱 넘고 나니까 평생 걱정하지 않았던 체중 걱정을 저도 한 몇 년 전부터는 늘 하게 되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다이어트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보면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되고, 극단적인 굶는 다이어트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긴장하는 상태를 자꾸 만들게 되면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을 줄이거나 뭔가 긴장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내 몸이 좀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요즘은 좀 유행이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건강을 지키되 또는 정상 체중을 지키되 몸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또는 내가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당뇨가 많이 심각하거든요. 당뇨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당뇨의 심각성은 물론 환자가 많아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환자의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3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다라는 보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몇 년 후면은 우리나라 이미 1000만을 넘었고 거의 2000만에 가까울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당뇨를 진단받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의 식사 자체가 당뇨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당뇨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은 분명히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간다 해서 요즘은 당뇨가 신종 전염병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노인이 되면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오는 그런 노인성 당뇨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젊은 때 당뇨, 40대 이전에 이제 당뇨거든요. 요즘은 20대 30대도 많고 40대 당뇨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젊은 당뇨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노인성 당뇨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행 속도도 일단 빠르고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하나는 본인이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해요. 일단 젊기 때문에 뭔가 자각 증상이 있으면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뇨병의 요즘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슬로우 캔서예요. 슬로우 캔서. 캔서는 암이잖아요. 암은 아니지만 암처럼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라는 뜻이에요. 암처럼 전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당뇨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전신에 걸쳐서 합병증으로 암 같은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당뇨 전 단계라서 당뇨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스파이크라는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뇨 환자들을 워낙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당뇨 환자들은 뭔가를 먹을 때마다 이거 혈당 오르는 거야? 안 오르는 거야?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혈당이 안 오르는 음식은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먹으면 무조건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오르느냐 빨리 오르느냐 이거에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오르는 음식들 또는 천천히 오르는 식생활 또는 천천히 오르는 생활 이것들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피크를 뭔가 찍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피크라고 하는 게 내가 밥을 먹기 전과 음식을 먹고 나서 이 혈당 차이가 보통 50 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과식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근데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들 위주로 먹잖아요. 특히 요즘은 집밥을 내가 만들어 먹기보다는 외식을 하거나 사 먹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은 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 쌀밥이든 정제된 면으로 만든 것들이든 빵이든 또는 떡이든, 내가 어떤 경우에는 글루텐이 나빠 해서 글루텐 프리 음식들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글루텐 프리는 글루텐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뺀 거지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글루텐 프리 식품은 결국 쌀로 만든 쌀면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당뇨에 꼭 먹어야 할 영양소라든지 음식 같은 걸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뇨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 건데요. 내가 혈당을 계속 측정해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각심을 못 갖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과 주스나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제가 한 잔 드려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나서 혈당이 오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20분, 30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특히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떤 당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혈당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안 올리는 건 없기 때문에 혈당을 어떻게 하면 천천히 올리게 할 것이냐, 한 번에 많이 올리지 않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러려면 식품이든 영양소든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탄수화물 형태인데,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포도당이 아주 많이 모여져 있는 구조가 전분이고, 우리가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가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에 있는 것들을 가지를 끊어주는 게 아밀라아제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포도당이 많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얘가 여기서 끊어야 되니까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고, 단순하게 한 번만 끊어도 되면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고, 정제 탄수화물이다 또는 단순당이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짧은 사슬로 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복합 탄수화물이다 하는 것들은 포도당 사슬이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복합 탄수화물은 자연으로 먹을 수 있는 통곡물들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도정하지 않은 잡곡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잡곡밥 싫어 하시는 분은 당뇨 못 고치실 분이에요. 그분은 당뇨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분은 무조건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데, 잡곡 중에서도 한 2가지 제가 꼭 넣었으면 좋겠는 건 귀리나 보리 중에 하나는 꼭 넣으시면 돼요. 그 이유가 두 번째 말씀드릴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당뇨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거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식이섬유가 중요한데,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채소요. 그렇죠. 당뇨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뭐 중성지방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도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열심히 먹는데 혈당도 잘 안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게 식이섬유의 종류가 좀 달라서 그래요. 식이섬유소는 크게 수용성 식이섬유소, 불용성 식이섬유소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물에 녹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부피가 커진다 이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물에 녹지도 않고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도 별로 없어요. 이 2가지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서,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내가 섭취를 하면 이게 위와 장을 통과하면서 운동성을 좋게 하고 빠르게 위나 또는 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끌어서 배출하는 역할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게 불용성 식이섬유소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위와 장을 통과할 때 물을 빨아들이니까 얘가 볼륨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걸 천천히 막아주게 돼요. 지방 또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혈당을 조절하겠다 또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싶다면 불용성 식이섬유소보다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더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는 95%는 불용성이에요.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더 직접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고,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식품들은 통곡물들이 특히 많은데 통곡물 중에서도 귀리와 보리에 많아요.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귀리나 보리 중에 하나는 꼭 잡곡으로 섞고, 여기에 또 하나가 콩 종류가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귀리, 보리 중에 하나 섞고 콩 하나 섞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 당뇨 환자가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다시마와 미역이에요. 해조류. 모든 식품 중에서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제일 많은 게 바로 해조류에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조류 중에서도 다시마를 좀 자주 섭취하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주부분들은 선생님 저 다시마 잘 먹어요. 요리할 때 항상 다시마로 국물을 내가지고 다 요리를 해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아예 못 드시는 거예요. 다시마로 만약에 국물을 내면 우리가 보통 10분 이내로 보통 국물을 내기 때문에 다시마에 있는 그런 감칠맛이 나는 아미노산들은 나오지만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다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을 끓여도 그게 다 안 나와요. 해조류 자체를 드셔야 된다는, 다시마 자체, 미역 자체. 보통 이제 저는 식단을 짜드리는 분이니까 실제로 제가 당뇨 있으신 분이라면 종이컵에 한 3분의 2컵 정도 되는 불린 미역이라고 치자면 그 정도 분량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2번, 혹시 가능하다면 한 3번, 그 정도는 해조류들을 식단에 좀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3번째로 당뇨 있으신 분이 꼭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건 바로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콩 4가지 식품이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니까 식단을 짤 때마다, 직접 조리를 하는 분이라면 항상 밥을 내가 차릴 때마다 내 밥상에 적어도 고기 또는 생선 또는 달걀 또는 콩, 이 넷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반찬으로 하거나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들어가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잘 먹는 것. 양도 중요하고 종류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아주 중요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삼겹살을 1번은 물에 삶아서 먹는다, 2번은 불판에 구워서 먹는다, 3번은 숯불에 구워 먹는다. 어떤 게 제일 맛있을까요?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런데 건강에 제일 좋은 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삶아서? 네,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숯불에 굽는 것보다 삶아서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을까요? 글쎄요. 그걸 모르겠네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은 삼겹살, 이렇게 돼지고기에 있는 나쁜 포화지방, 기름이 쫙 빠지니까 삶아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물에 삶는 것보다는 불판에 굽거나 숯불에 굽는 게 훨씬 더 기름은 잘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아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조리 온도 때문에 그래요. 조리 온도. 이 조리 온도에 따라서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지만 사실은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냥 영양소가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발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특히 이제 그 온도가 몇 도냐면, 조리 온도가 1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가 150도가 넘어가면 좀 더 만들어지고, 175도가 넘어가면 많이 만들어지고, 200도가 넘어가면 정말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물에 삶을 때는 물에 끓는 온도가 100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끓여도 유해 물질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판에 고기를 굽는다 했을 때는, 불판에 고기를 구우려면 일단 칙 소리 나야 되잖아요. 근데 칙 소리 나는 온도가 기본 200도 정도는 돼야 돼요. 220도 정도가 제일 맛있게 구워지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해 물질이 만들어지는 온도를 훨씬 넘은 거죠. 또 하나, 그럼 숯불에 직화로 굽게 되면 이 온도는 350도 이상이에요. 요즘은 더 심한 것도 있어요. 650도씨 막 화덕에 구운 피자, 화덕에 구운 고등어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잖아요. 고온에서 구울수록 사실 맛은 좋지만 유해 물질들은 많이 만들어져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시잖아요. 닭다리 하나를 정말 숯불에 잘 구워가지고 다 먹잖아요. 그러면 담배 60개비 피운 정도에 가까운 유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내가 조리를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특히나 당뇨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내가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상태로 먹게 되면 몸 안에 굉장히 나쁜 영양, 단백질로서의 좋은 영양보다는 나쁜 영양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리 방법까지 반드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양도 사실은 그래요. 단백질을 하루에 살코기를 예를 들어서 150g
150g이나 200g 매일 드세요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주 최근에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오는 자료는 뭐냐면 적색육,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또는 소고기의 경우에요. 그거는 지방이 아니라 살코기만 먹는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350에서 500g 이상을 먹게 되면 나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루에 500g 말고 일주일에 500g. 그러니까 사실 다이어트를 하거나 당뇨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데 살코기를 드실 때에도 적색육은 일주일에 뭐 최대한 500g 이내로 좀 먹고 백색육 닭고기로 좀 먹고 또 이제 기타로는 생선이나 또는 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나머지를 분산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뇨에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도 사실 없지만 절대 먹지 않아야 될 음식도 없어요. 사실 당뇨에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좀 나쁜 음식을 선택을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해드린다면 한 3가지 정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떡볶이. 떡이나 면이나 빵이나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떡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도정한 쌀을 가루를 냈어요. 그러면 또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됐고 이거를 익혔어요. 그러면 또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됐고 익혀서 완전히 뭉쳤어요. 그러면 양도 많아지면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 떡을 그냥 떡을 먹는 것도 아니라 떡볶이로 하게 되면 소스에 물엿이나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10년쯤 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떡볶이에서 매운맛만 싹 빼고 줬더니 대부분이 하는 말이 짜서 먹을 수가 없다, 달아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떡볶이같이 매운 음식은 그 안에 숨어있는 나트륨이나 그 안에 숨어있는 당분이 양은 많지만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식품이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같은 이런 액상으로 되어 있는 당을 좀 올리는 그런 음료들이에요. 또는 믹스커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주의가 필요한 것들인데 그냥 우리가 씹어 먹을 때와 액상으로 먹을 때는 흡수 속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렌지라고 하더라도 껍질을 까서 오렌지를 씹어서 먹을 때와 오렌지 주스로 먹을 때 혈당에 미치는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액상 형태의 뭔가 단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 포도당이 사슬이 짧을수록 흡수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 탄산음료에는 대부분 액상 과당이 들어가거나 또는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과당은 그냥 달랑 하나, 설탕은 달랑 2개 이런 당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 속도도 빠르고 당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잔 내가 1회 분량을 마셔도 당류로 했을 때 보통 한 20g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살 때 보면 항상 영양성분 표시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1회 분량, 내가 한 번 먹는 분량의 당류가 10g 이상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또는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그런 게 없는 분이라도 한 번은 움찔하셔야 되는 양이고요. 탄산음료나 과일음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아무리 못 들어있어도 18g에서 뭐 많은 거는 막 30g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당뇨 환자가 꼭 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밥이에요. 김밥이 저희가 혈당 스파이크 이런 실험을 좀 많이 해보면 잡채밥이나 라면보다도 혈당 스파이크를 더 많이 올려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김밥이라고 하면 그 안에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마치 뒤통수 맞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밥 한 줄 먹으면 사실 남자분들은 양이 이렇게 다 찬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줄 반이나 2줄 정도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많죠. 김밥 자체도 보면 밥이 굉장히 좀 밀도 있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재료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외로 단무지 같은 거예요. 단무지나 또는 우엉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탕물에 재워서 이렇게 절이는 초절임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 함량이 좀 높아서 혈당을 좀 급격하게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나 횟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탄산음료 중에 탄산수는 괜찮아요? 탄산수는 괜찮죠. 탄산수는 당이 들어있진 않으니까. 다만 탄산수는 위에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탄산 자체가.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 조금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만 탄산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산 음료 대신에 탄산수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저는 만약에 도움되도록 한다면 레몬 같은 걸 과즙을 조금 짜서 그냥 넣는다던가 이런 방법들은 좋을
것 같아요. 면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면을 끊으라고 하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면 종류를 바꾸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정말 당뇨가 심각해서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어쨌거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제가 가능하면 두부면이나 해초면, 이게 요즘은 굉장히 맛도 좋게 나와요. 그리고 요리하기 좋게 나오기 때문에 두부면이나 해초면 또는 곤약면 이런 걸 드시게 하고요. 그래도 나는 밀가루면을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또는 칼국수, 우동 이런 걸 드실 때 꼬들면이 훨씬 덜 올라갈 수 있어요. 혈당이. 이게 전분이 더 많이 퍼질수록 그 안에 소화 효소들이 침투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것들이 훨씬 더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라면을 정말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좀 익힌 면보다는 조금 꼬들면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면을 정말 먹고 싶다면 면 전에 뭔가를 조금 드실 수 있으면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채소겠지만 우리가 채소를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서 저는 단백질이라도 챙겨서 갖고 다니시게 하거든요.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견과류 한 봉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먹을 거야 있다가, 그러면 견과류 한 봉지를 미리 한 20분쯤 전에 견과류 한 봉지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면을 먹으면 훨씬 혈당 오르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아니면 삶은 달걀 하나 또는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이나 두 장, 그 정도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면을 먹으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팁이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먹는 양을, 당뇨 환자가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항상 주먹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밥을 먹든 면을 먹든 빵을 먹든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먹는다면 한 끼에 내 주먹 사이즈를 넘기는 양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당뇨에 걱정이 있는 분들께, 당뇨 환자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누구나 다 꿈이잖아요. 근데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건강 수명을 짧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하면 스트레스일 것 같고 또는 술 또는 담배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술이나 담배나 스트레스보다 더 나쁜 1등이 바로 혈당이었어요.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당뇨는 좀 심각하게 평생 가지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 당뇨는 만약에 내가 한 번 있다라고 하면 짧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상담한 당뇨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뇨는 아주 까칠한 와이프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잘해줄 때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하고 그러면 막 좋아진 티도 안 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있다가 잠깐 내가 뭔가 좀 서운하게 하죠. 운동 조금 안 하고 또는 내가 음식 조금 함부로 먹고 그럼 바로 핥힌다는 거예요. 아주 까칠한 애인 또는 아주 까칠한 와이프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잘 보듬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